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막 교수님하고 신우식 교수님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제가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오늘 기도 좋았고요. 우리 김택상 부장님 기도 아주 소위 말해서 은혜롭다 그러는 그 기도 아주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병원장님이 가셨네요. 2주년 참말하면서 장기이식 센터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요즘 유행하는 라떼는 말이야 하고 가셨거든요.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거를 할 걸요. 항체 이완 거부 반응의 예방과 치료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100장이 넘어서 제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부산은 저는 부산 그 아미동이라는 데서 태어났고요. 동대 신동에서 그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너무 서울에 일찍 와서 이제 서울말을 하지만 부산은 이제 제 출생지가 되겠습니다. 구독산이 가끔 그립고 다대포에서 조개 잡던 시절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 항체 이완 거부 반응의 예방과 치료를 오늘 제목으로 한 이유는 이제 그 항체 이완 거부 반응이 이 시기에 가장 핫한 이슈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앞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앞에 있고 강남 터미널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심장 이식을 한 병원입니다. 아까 the first, the best 그랬는데 저희는 the first, the longest 이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52년 동안에 3,500개를 했습니다. 굴곡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 때가 무슨 때냐 그러면 삼성, 아산, 연대 새로 짓고 이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경쟁에서 추락했던 쓰라린 과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그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고전분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신우식 교수님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아마 같은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10년 동안 역점을 뒀던 거는 내사자 이식 활성화를 해서 브랜치병원 8개를 묶어서 도너 액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한 3%에 불과하던 게 한 33% 정도까지 늘게 됐고요. 혈액형 부족합 이식은 2009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현재 한 35% 정도는 혈액형 부족합 이식이 되겠습니다. 아마 올 말쯤 되면 한 400회 정도를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탈감작 이식이라는 건데요. 현재 전체 이식, 생체 이식의 한 2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감작 이식을 이해하기 전에 도너 스페시픽 안티바디라는 우리 몸에 이제 항체가 있는 것이 수혜자가 항체를 갖고 있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항체를 어떻게 잘 평가하느냐부터 항체 치료에서 한 6가지 정도의 아이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식하기 전에 공여자에 대한 항체를 잘 평가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평가를 잘못하면 항체 이완 거부 반응을 겪게 되죠. 아마 이식에 관련된 선생님들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겪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이식하고 하루 이틀 만에 오는 아주 심한 거부 반응인데요. 이 사구체라든지 조직이 다 이 혈관이 막히고 괴사에 빠져서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게, 이런 일이 이식을 관여하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콩팥을 떼어내야 됩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살려보겠다고 하다가 콩팥을 살리기는커녕 환자가 죽는 그런 불상사가 있죠. 왜 이거 말씀드리냐 그러면, 요즘 혈액형 부족합 또는 부부 이식 이런 것들이 대개 다 항체 이완 거부 반응인데, 극한 상황에는 이런 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항체가 있어서 그게 이식하자마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흔히 이식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콩팥을 붙이지는 않고 띄고 나왔다는 거에 이게 하이퍼 아큐트 리젝션 이렇게 과거에 이제 불리한 겁니다. 우리가 혈액형이 미스매치가 되거나 우리 몸에 안티바디가 많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스크리닝하는 걸 PRA 그러는데요. 페놀 리액티브 안티바디라는 것으로 내가 항체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패널에다가 리시피언트 시럼을 이렇게 넣어줘서 만약에 이 시럼 안에 항체가 있다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 패널에는 HLA 항원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군형이 28개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양성 그러면 14% 그리고 이제 대략 병원마다 다르지만 50% 이상 있으면 굉장히 감작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그냥 스크리닝하는 검사고요. 공여자하고 수혜자와의 1대1 관계를 알아보는 검사를 우리 교차 반응 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클래식한 교차 반응 검사는 CDC, 플로사이토메타 이 두 가지가 이제 셀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엘라이자로도 잠깐 하다가 요즘은 그만뒀는데 루미넥스라는 셀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그냥 판때기에서 이제 검사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검사 방법이 많다는 얘기는 뭐 하나가 딱 부러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여자에 대한 항체를 알아보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교차 반응 검사를 많이 하죠. 교차 반응 검사는 공여자의 HLA 항원에 대한 수혜자의 항체가 있나. 그게 HLA 항원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대표적인 게 HLA에 대한 항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원리는 뭐 간단하죠. 공여자의 임파구와 수혜자 혈청을 서로 믹스를 해서 만약에 수혜자 혈청 내에 HLA에 대한 항체가 있다면 공여자의 항원에 가서 달라붙게 되고 거기에 보체를 이렇게 되면 셀이 죽게 됩니다. 한 10% 이상이면 교차 반응 양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사들은 교차 반응 그러는데 환자분들은 이거 피 성능 검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더 정확하죠, 그죠? 네, 되게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차 반응의 양성이면 우리가 감작되었다 그러고 되게 PRA가 50% 넘게 되면 교차 반응의 양성 나올 가능성이 많고 많은 환자분들이 항체가 있어서 인식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래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 교차 반응하고 PRA 검사는 PRA는 스크리닝을 하는 거고 교차 반응은 공여자 수혜자의 이제 1대1의 관계인데 교차 반응은 공여자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좋지만 꼭 HLA에 대한 안티바디가 아닐 수도 있고요. PRA 검사는 HLA가 있냐 안티바디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지 공여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 수 있는 즉 공여자의 특이하면서 HLA 항원에 대한 항체를 갖는 이런 검출을 할 수 없을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각 병원에서 많이 쓰는 루미넥스라는 이런 디텍션 방법을 위해서 쓰는 건데요. 이것은 각각 HLA 항원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항체를 측정할 수 있고 양적인, 그 다음에 질적인,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검사했을 때 정확도가 있고 빨리 검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네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미넥스로 해서 공여자 특이 항체를 측정을 하면 이게 강도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10,000 이상이면 스트롱, 10,000에서 5,000이면 모더레이트, 1,000에서 5,000이면 위크, 1,000 이하는 네거티브,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내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이 평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판독지는 스트롱, 모더리티, 위크에 해당되는 HLA 항원에 대한 항체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공여자하고 리시피언트하고 미스매치가 B54, DR08 이 두 가지가 미스매치인데 리시피언트 시럼 내에 B54에 대한 안티바디가 위크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MFI 값이 2500에 B54에 대한 항체가 있다. 그럼 이식하기 전에 이 사람이 항체는 가지고 있지만 아주 세지는 않구나 하고 조금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차 반응을 아마 이제 다 하였는데요. 이식하는 병원은 이게 교차 반응을 이제 우리 루미넥스라는 방법에서 5천 단위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되게 교차 반응이 양성인 경우에는 다 이거 5천 단위가 넘는데
교차 반응이 음성인 환자들도 이렇게 항체들이 많이 검출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차 반응 음성인데 나중에 항체 이항 거부 반응이 세게 오면 이거 웬일이지 하는데 이런 경우에 루미넥스를 이용해서 이 항체를 알고 있다면 좀 더 거부 반응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엘라이자라는 방법으로도 해봤는데 이 센시티비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 방법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항체들이 생기면 이게 활성화되려면 컴플리멘트 보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보체를 얼마나 항체가 활성화시키냐 하는 방법이 C1q 바인딩 C3D에서 항체가 활성화되는 주요 그런 컴포넌트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Y축이 MFI인데 MFI 값이 증가될수록 컴플리멘트 바인딩 액티비티가 증가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식하기 전에 PRA 스크리닝하고 HLA 타이핑, 그 다음에 이제 교차 반응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교차 반응의 양성이거나 PRA 양성인 경우에는 루미렉스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항원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C1q 바인딩 에세이를 해서 정말 이 항체가 컴플리멘트를 액티베이션 시키나 까지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다른 병원에서는 아마 나름대로의 아마 고신에게도 나름대로의 프로토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항체를 제거를 시키고 이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우리가 이식하는 항체가 있는 사람들 이식하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교차 반응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 거를 탈감작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대표적인 게 혈전 반출과 면역 글로불린 쓰는 건데요.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음성을 만든 다음에 이식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보니까는 교차 반응만 가지고 좀 부족해서 루미넥스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4가지를 측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루미넥스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모더리트나 스트롱이 있는 것들을 위크나 네거티브까지 다 만들어서 이식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는 이런 폴리시를 가지고 이제 이식을 하게 됐는데 2년 동안에 한 130명 해보니까 우리가 PRA가 양성이 나와도 그것이 전부 HLA에 대한 항체를 가진 게 아니고요. 56명 중에 43명이니까 한 80%, 그 중에 공여자에 대한 항체를 가진 경우는 그 중에 딱 50%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스트롱, 모더리트, 윅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HLA 항체가 없고 PRA가 음성이 난 환자들은 이제 네거티브. 그래서 이게 저희 병원의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리투시맙이라는 소위 B셀을 디플리션하는 약제와 스테로이드, 타크롤리무스, MMF 이런 약제들이 이제 스탠다드 면역 억제제고요. 플라즈마 페레시스하고 면역 글로불린을 써서 이거는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병원들이 이런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식하기 전에 항체가 아주 약하거나 중간 아주 높았던 사람들을 MFI 값이 5천 이하로 다 떨어뜨려서 이식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대략 모더레이트인 경우는 혈전 반출을 6회, 스트롱인 경우에는 한 6번에서 한 10회 이 정도 하면 대부분이 항체가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제거를 하면 다 성공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죠. 저희가 130명 했더니 급성 거부 반응이 한 25명, 20% 가까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항체 이항 거부 반응이 한 5명 생겼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식하기 전에 항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역시 이식한 이후에도 항체 이항 거부 반응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식한 이후에 항체 이항 거부 반응이 오는 것을 예측하는 지표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교차 반응도 물론 중요한 마커지만 이식하기 전에 항체가 강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탈감작을 시켜도 또 거부 반응이 오더라. 그래서 볼테조립이라고 리투시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이제 항체를 쓰게 됐죠. 되게 이제 그 T셀 CDC 양성 그러면 되게 이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가끔이 아니라 자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왜 안 했냐? 저 병원에서 이식하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나도 부담스럽다. 이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볼테조밉이라는 보다 강력한 이게 볼테조밉은 저기 멀티플 마일로마 때 쓰는 이러한 항암제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테조밉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4번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볼테조밉을 써가지고 보면 이제 그 MFI 값이 막 2만 이러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환자분들 치료하다가 사이코시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중단을 하고 이거 집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가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사이에 보면 DSA가 다시 리바운드 돼서 올라가서 거의 3월 7일부터 4월 28일이니까 한 달간 동안 이 환자가 DSA가 5천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피를 말리는 탈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탈감작은 말은 쉽지만 중간에 이제 환자가 막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고 뭐 사이코시스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반 동안은 거의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죠. 이 환자 옆에서 케어해줘야 돼서 이제 거꾸로 PRA만 놓고 실제로 PRA가 50% 이렇게 되는데 항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너 스페시픽 엔티바디가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항체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하고 같으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사람들이 항체 이한 거부 반응이 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식하기 전에 리투시맙을 이제 한 번씩 투여를 합니다. 싱글 세라피로 해봤더니 성적이 좋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감작을 하는데 그 항체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고 항체가 많으면 역시 항체에 의한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탈감작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식을 해가지고 이제 잘 지내면 괜찮은데 다시 이제 항체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개 이식을 하게 되면 이 항원을 전달하는 세포들이 주변에 있는 림프노드나 스플린에 가가지고 항원을 전달하게 되면 T나 B 세포들이 그 항원을 받아서 활성화가 일어나서 안티바디를 생성하는 B셀이 안티바디를 생성하면 이 장기를 공격하게 되죠.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드노보 안티바디가 이식한 이후에 새로이 항체가 생겨서 장기를 공격하는 그러한 이제 모양새가 되겠는데 실제로 이러한 도너 스페시픽 엔티바디는 5년에 한 20%, 5명 중에 1명 정도 생기고요. 일단 항체가 생기면 이식신의 생존율은 형편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도너 스페시픽 엔티바디를 측정을 잘 못했지만 요즘 아까 보여드린 루미넥스라는 방법으로 그 항체 측정이 가능해서 그러면 이 드노보 DSA를 어떻게 하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HL에 대한 항체가 되겠죠. 대개 이제 항체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컴플리멘트가 활성화되고 조직이 망가지니까 우리가 임상에서 보는 거는 크레아틴 올라가고 단백뇨 나올 때 이 사람 이상하네. 그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초기에 드노보 DSA 항체 생기는 거를 찾아보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 이식학회에서는 이식하기 전에 리스크에 따라서 하이 리스크인 분들은 그러니까 이식하기 전에 그 항체가 양성이었던 분들은 자주 팔로우하고 3개월째 이식한 신장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인터미디에이트 같은 경우에도 꼭 이식하고 1년 내에 항체 검사를 하고 항체가 양성이면 조직 검사 하는 게 좋겠다. 로우 리스크인 분도 최소한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서는 항체를 확인해보고 양성이면 조직 검사해라. 저희 병원에서는 대개 하이하고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환자들은 1, 2, 3개월 그 다음에 3개월마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로우 리스크인 경우에는 1년까지는 3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SA가 양성이 나오면 조직 검사를 하고 CRP 바인딩 에세이를 하는데 양성이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고요. AMR이 음성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타크롤리무스의 농도를 높이고 DSA를 쇼텀 팔로우하는 이런 프로토콜로 하고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과 뭐 상관없이 모든 환자 태어나기 전에 다 바이옵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90%는 다 신장 기능이 이식 신장 기능이 정상이었던 사람들이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뭐냐면 우리들은 되게 크레아틴이 올라가면 그때 거부 반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의 추세는 프로토콜 바이옵시를 해서 크레아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진단해서 치료하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10년 데이터를 냈던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3개월로 바뀌었고 이때는 T셀 메리트가 메인이었는데 요즘 B셀에 더 중점을 둬서 항체와 컴플리멘트, 그다음에 AMR, 안티바디 메리트 리젝션이 어떤가. 저희가 코로나도 맞이하고 이러면서 케이스들을 많이 못했는데요. 이 프로토콜 바이옵시는 저희가 이식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크레아틴이 올라가고 메르스 바이옵시 할 때 이제 도너 스페시픽 엔티바디를 루틴으로 다 바이옵시를 했더니 도너 스페시픽 엔티바디가 있는 환자들이 예후가 좋지 않더라. 근데 이식을 하고 나서 이제 면역 억제제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요. 면역 억제제를 우리나라에서 몇 개 큰 센터들을 한번 해봤더니 현재 칼시유린 이니비터가 99.1%입니다. 그 중에 타크롤리무스가 한 90%고요. 타크롤리무스가 이게 도우증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도너 스페시픽 엔티바디가 얼마나 그 레벨이 돼야 억제할 수 있겠냐 봤더니 최소한 5나노그램 per ml 이상이어야지 DSA가 억제가 될 것 같다. 잘 안 생길 것 같다. 이거는 미국의 또 한 데이터인데요. 보면 이게 뭐 여러 가지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트러프 레벨이 자꾸 낮으면 즉 6나노그램 per ml 이렇게 낮으면 도너 스페시픽 엔티바디가 잘 생기니까 타크롤리무스 용량을 자꾸 올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외래에서 보면 타크롤리무스가 항상 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들쑥날쑥 해요. 그걸 베리어빌리티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타이완에서 레포트인데 베리어빌리티가 농도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급성 거부 반응도 잘 생기고 그 프레딕트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한 2년 동안 타크롤리무스 매번 뇌에 왔을 때 혈중 농도 재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KG당 0.05 BID 양 그렇게 많은지 쓰지 않고요. 트로프 레벨은 3개월까지는 8에서 12, 그 다음에서 5에서 8 정도 하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이 트로프 레벨이 낮은 사람들이 서바이벌들이 좋지 않다라 하는 거고요. 베리어빌리티가 가장 심한 사람이 T3인데 T3인 사람들이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크롤리무스가 5 미만인 사람들의 사례인 경우에는 베리어빌리티가 어떻든지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타크롤리무스 레벨이 아까 5 이상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베리어빌리티가 농도가 올랐다 낮았다 이게 심한 사람들은 역시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 아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이걸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 그림이 아까 그 영상에 나온 마니토바 대학의 피터 니클슨이라는 분이 됐던 그 논문입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거의 전 세계의 그 이런 분야를 다 압력을 넣고 있죠, 그죠? 대표적인 게 트러플레벨 타크롤리무스 우리 쓰고 있는 프로그램 타크로벨 혈중 농도를 5 나노그램 이상 올려야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 이 사람의 레포트한 건 뭐냐면 이 에필렛 미스매치라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클리니컬리는 잘 활용은 안 되지만 우리가 HLA 미스매칭은 조직형이 얼마나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에필렛 미스매칭은 그 HLA에 대한 항체가 정말 바인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사이트를. 그래서 펑셔널리 에필렛 미스매치를 하는 것이 HLA 미스매치보다 더 정확하다. 이런 이제 추세로 얘기를 하는데 그 에필렛 미스매치의 정도에 따라 FK 레벨을 5 이상 올리는 것이 도너스페 엔티바디가 생긴다. 이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직 클리닉에서는 하지는 않지만 저희 진단검사의학과 선생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FK 레벨이 왔다 갔다 하는 베리어빌리티 플러스 에필렛 미스매치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네 가지 군을 해가지고 타크롤리무스 농도가 5 이상, 5 이하, 그 다음에 그 베리어빌리티가 20% 이상, 미만 이렇게 나눠가지고 봤더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타크롤리무스 레벨이 낮으면서
에필렌 미스매치가 안 좋은 사람들이 예후가 좋지 않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추세는 도너 스페시픽 엔티바디 입장에서만 보면 타크로미무스 농도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요. 점점 그런 추세로 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거 이식은 좀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루미넥스로 MFI 값 스트롱 모델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반드시 도너 스페시픽 엔티바디의 스트렝스 강도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루미넥스 방법의 하나의 맹점이 이제 프로든 이펙트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뮤노 에세이를 할 때 적정한 양의 안티바디가 있으면 측정이 괜찮은데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이게 펄스 네거티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일루션을 해보면 4배, 16배 다일루션 하면 항체가 제대로 측정이 되는데 너무 항체가 많거나 적으면 다일루션에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환자인데요. 남편이 부인한테 주는데 교차 반응 검사했더니 이 CDC 1대 32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봤던 역대급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즉 뭐냐면 교차 반응했으니까 도너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건데 보통 1대 저는 1대 2까지는 하는데요. 1대 4, 1대 8 이렇게 되면 이거는 콩팥 뗄 위험이 상당히 많아서 환자분한테 이식하지 말고 다른 공회장 구해오세요 정도로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환자를 루미넥스 방법을 해봤더니 58에 대한 항체가 제일 적어요. 그죠? 다른 거에 대한 항체들은 10,000 이상 이렇게 높은데 이거를 1대 8 다일루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DTT라는 거는 IgM을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처리하니까 처음에 이 수치 제일 적었던 것들이 제일 높아지고요. 나중에 이 항체가 정말 컴플리멘트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나 봤더니 요거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차 반응 검사에서 이렇게 막 항체가 많이 나오면 이 중에 과연 어떤 항체가 주범이냐.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DR13과 8에 대한 항체가 주범인 것 같지만 뚜껑을 열어봤더니 B58에 대한 항체가 주범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즌 이펙트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랩 프로시저는 그 진단검사 의학과 선생님이 해주시면 되고요. 임상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교차 반응 검사를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높은데 도너 스페시픽 엔티바디를 루미넥스 했더니 너무 낮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항체가 많지 않나. 제가 왜 레버러토리 프로시저 얘기를 안 하냐 그러면 이거 하면 돈이 2배로 들거든요. 근데 검사를 2번 한다고 2번 그 검사값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단검사 의학과 선생님한테는 그냥 사비로 할 수 없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너 스페시픽 엔티바디가 있다 그래서 다 항체가 생기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프로토콜 바이옵시에 보면 45% 정도, 절반 정도는 도너 스페시픽 안티를 가지고 있지만 항체가 생기지 않아서 그러면 어떤 항체가 조직에 인조리를 주느냐? 컴플리멘트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항체가 조직을 손상을 준다. 그래서 C1q, C3d 바인딩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바인딩 에세이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이게 NEJM에서 도너 스페시픽 엔티바디가 있으면 예후가 좋지 않은데 그 중에 C1q 바인딩하면 더 좋지 않더라. 근데 반드시 컴플리멘트를 바인딩하지 않더라도 그 드노버 안티바디가 있으면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너 스페시픽 안티바디가 참 어려운 게 컴플리멘트를 바인딩하는 것들이 대표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예후가 좋지 않다. 그래서 도너 스페시픽 안티바디가 컴플리멘트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걸로 그게 대표적인 메커니즘이지만 도너 스페시픽 엔티바디가 이뮨셀을 인필트레이션 시키거나 다이렉트하게 엔도데리얼 인저리를 줘서도 이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여러분 HLA, DQ, DSA 이렇게 적었는데 아마 이 시기에 생소한 분은 저게 뭔가 그럴 수도 있는데 DQ에 대한 안티바디가 그러니까 이식을 해서 1년 지난 다음에 이식이 손실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크로닉 안티바디 메디에이트 리젝션, 만성 항체 이한 거부 반응이고요. 그 항체의 50%는 DQ에 대한 안티바디입니다. 이 환자는 두 번째 이식인데요. 아들한테 받으려고 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DQ만 지금 DQ가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 DR, DQ 이렇게 되는데 교차 반응 검사해 봤더니 B셀이 1대 32. 그래서 여기 봤더니 아마 DQ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해봤더니 DQ에 대한 게 11,000. C1Q 했더니 19,000 이랬습니다. 아까 10,000 이상 되면 스트롱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환자는 볼테지 옵을 이용해서 이제 했는데 혈장 관출을 9차례 했는데 이 검사를 해봤더니 항체가 전혀 안 떨어져요. 교차 반응도 굉장히 양성이 나오고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식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왜냐하면 재이식하는 환자들이 자꾸 많고 예전에는 A, B, DR에서 HLA에서 3자리만 봤는데 요즘은 DQ라는 것도 검사가 이제 하고 C도 하고 이제 HLA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여가가 1대 32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질렀죠. 그래서 이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볼테지 오믹을 써도 제거가 안 되고 플라즈마 익스체인지를 써도 제거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해봤자 효과가 없을 거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그냥 하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떼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식을 했는데 지금 한 몇 년 됐는데 괜찮습니다. 조직검사 3개월째 했더니 그래도 깨끗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DQ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DQ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HLA 타이핑 보시는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2GG 우리가 HLA 0305 이러면은 이거를 디텍션할 수가 없고요. 하이 레졸루션을 해야 되고 C1Q 바인딩을 해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임상 진행하고 있는 과연 DQ 안티바디가 정말 이뮤놀로지컬리 중요한가? 이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티바디의 또 IG 타입에 따라서 프랑스 애들이 이거 많이 하는 건데요. 그 중에 IG3가 컴플리멘트를 액티베이션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아직까지 임상에서는 도입이 안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에피토, 우리가 에필렌 미스매치 얘기했는데 과연 HLA 항체가 어떻게 달라붙느냐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AB에 하나, DR에 하나 이렇게 해서 HLA 미스매치 둘 이렇게 표시하는데 앞으로 에피톤 미스매치 하게 되면 AB 6개 미스매치, DR 17개 미스매치 이런 식으로 HLA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피곤하죠, 그죠? 하지만은 HLA 미스매치보다 에피톤 미스매치가 더 정확하다. 그래서 미스매치가 많을수록 항체가 더 잘 생기고 서바이벌이 더 안 좋다 하는 것들이 점점 알려지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에피톤 미스매칭을 내설자 이식할 때 기준으로 하자. HLA보다 이게 더 정확하다.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너 스페시픽 엔티바디가 쉬운가요? 이렇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요. 어떤 수치 하나만 가지고 그냥 딱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임상, 양상, HLA 타이핑, MFI가 컴플리멘트 바인딩 이런 기타 등등 환자가 처음이냐 재이식이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식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식에 관여하는 심장내과 선생님들의 수명이 한 10년 짧아지지 않을까 쉽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5분만 제가 결국 지금 넘어야 될 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체에 의한 크로닉 AMR, 항체에 의한 만성 거부 반응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숙제입니다. 수많은 이제 그 약제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서 한껏 도전해 보자 그런 건데요.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면역글루코린하고 리투시만 이렇게 썼더니 효과 없었고요. 볼테조밉이라는 그 약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팔감작할 때 RCT 했더니 역시 효과 없어. 에클리주맙이라 그래서 요즘 그 ATP칼 HUS에서 쓰는 이 약제를 이식해서 항체를 제거하는 컴플리멘트를 억제하는 걸 썼더니 역시 네거티브 데이터였고요. 이 컴플리멘트가 이제 여러 패스웨이가 있는데 초기 단계인 C1을 차단시키는
항체 썼더니 별로 효과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다는 것이 토실리즈맵이라는 IL-6 안티바디인데요. 이 약제가 지금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어서 여기 아마 RCT까지 해가지고 요즘에 이게 클라자키주맙 여기 RCT가 나왔는데 이 IL-6에 대한 안티바디는 크로닉 AMR 때 좀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신우식 교수님도 아마 스템셀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거는 아마 중국 데이터일 겁니다. 스템셀을 줬더니 심장 기능하고 도네스페 안티바디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서바이벌이 좀 낮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원을 전달하는 세포부터 T셀, B셀, 플라즈마셀, 안티바디, 엔도데리알셀의 바인딩에서 컴플리먼트가 액티베이션 되는 이 패스웨이에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이 돼서 임상에 트라이얼 됐는데 대부분이 결과가 좋지 않고 IL-6 안티바디하고 메센키말 스템셀 이 두 가지가 현재 ongoing합니다. 저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제 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IVIG 면역글로불린하고 리투시마 즉 뭐냐면 항체를 중화시키고 항체 생성을 억제하자 이러한 프로토콜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봤더니 사구체 여과율이 나빠지는 것이 조금 둔화돼서 한 60%는 사구체 여과율이 나빠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더라 하는 이런 논문을 냈고요. 그 중에 이제 반응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 봤더니 단백뇨가 3.5g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히스토릭 그룹하고 리투시마 썼던 환자가 25명 했는데 비교해 봤더니 리투시마를 썼던 환자들이 소위 그 알로그라프트 서바이벌이 더 좋다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아진 게 한 1년 팔로우 해봤더니 한 6개월 지나면서 점점 약해져가지고 1년 됐더니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약발이 1년밖에 안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리투시마하고 IVIG 썼던 환자들이 반응이 없던 환자들을 골라서 메센키말 스템셀을 이제 줘봤습니다. 4번 주사했는데요. 요 한 환자당 한 1억 5천? 저기 그 관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메센키말 스템셀을 어디서 얻었냐 그러면 그 저희 병원에 골수 이식을 많이 하니까 잉여 골수에서 메센키말 스템셀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데 그걸 핸들링하고 뭐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카톨릭 나시타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공짜로 주는 줄 알고 그냥 이거 돈 안 들겠구나 그랬는데 해보니까 한 환자에 한 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는 못 해봤고 두 환자인가 세 환자 해봤는데 이게 리투시마 IVIG 리프렉토리한 환자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심장 기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우리 신우식 교수님이 하던 레귤레터리 T셀 이런 것도 한번 다 봤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이렇게 산뜻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무 나빠진 콩팥 가지고 좋아지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되게 초기 환자들 되게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은 바이옵시 보면 이미 조직 다 상해 있고 심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고 단백뇨도 많이 나오고 이런 환자들은 재미가 없어서 요즘 열심히 도노스페시픽 엔티바디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한 채만 있으면 바로 바이옵시에서 초기 치료해 보려고 그렇게 플랜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크로닉 안티바디 메디에이트 리젝션 토실리즈맙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지금 현재는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신우식 교수님도 자기 임상 같이 하고 있죠, 그죠? 예, 클라자키주맙 이 약제도 IL-6 블로케이드인데 꽤 앞으로 이게 RCT를 하는 거라서요.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고신의대에서 몇몇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식할 때 5대적이 있거든요. 어큐트 리젝션, 크로닉 리젝션 이 두 가지하고 이제 카디오바스큘라, 그다음에 캔서, 인펙션 이 5가지가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이 5가지를 극복하면 이식을 극복하는 거다 그랬는데 지금 리젝션에서는 크로닉 리젝션이 딱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우리 클리니션들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직까지 FDA에서 크로닉 AMR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약이 이 약은 효과가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기 때문에 챌린징 에어리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기이식센터 2주년 기념인데 이런 행사를 하는 센터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예, 되게 막, 이거를 보니까는 병원장님 포함, 학장님, 온 병원이 다 총동원돼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을 보고,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첫 시작은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겠지만, 그 카운터파트로 챈들러 교수님을 잘 만나셨던 것 같고,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기이식 센터를 한 10여 년 이렇게 이제 덤탱이를 써서 장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장기이식 센터가 굉장히 고신의대의 대표 얼굴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를 병원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식 연구소를 만들었으니까 결국 제가 꿈꾸던 장기이식센터는 임상과 연구가 조화된 그런 장기이식센터를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연구를 하려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필요해서 쌍심지를 키우고 지금 신혜식 교수님이 연구비 받으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잔돈이잖아요. 이식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아까 제가 메센키멀 스템에서 살짝 틀렸지만, 내 돈으로 클리니컬 트라이를 하려면 한 환자당 1억씩 들어가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이 송도형 연구중심병원, 이게 뭐냐면 송도형 특성화병원인데요. 이게 저희는 면역 쪽으로 받았는데, 이거를 10년 동안 받으니까 이것 때문에 장기이식 연구소를 많이 키울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고신의대 장기이식 센터 연구소에서 연구할 분야가 경쟁력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레귤레터리 T셀도 그렇고, 그럼 몇 가지에 대해서 요즘은 R&D를 다 해야 되니까 그게 과연 환자한테 써서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R&D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국가에서는 큰 그란트에 한번 도전한다면 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우리나라가 항상 미국에 쫓아가지만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장기이식에 있어서 치료 기술을 개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